그날 밤 그의 손이 내 손끝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고 눈빛이 내 입술에 머물다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심스럽던 손길이 이젠 멈추지 않았고 세월이 지나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내 심장은 그가 있는 쪽으로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서로의 체온만 남은 순간 그와 나는 천천히 깊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 밤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위로였고 외로움의 끝에서 맞닿은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이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북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6년이 넘었어요. 남편은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해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끔 오는 손주 사진에 웃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 울컥하는 걸 참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려는데 발밑이 이상하게 축축하더군요. 내가 물을 흘렸나? 바닥을 닦다 이상해서 싱크대 아래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등으로 훔치고 다시 닦아도 새어나오는 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새는 거야? 혼잣말이 나올 즈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랫집에 삽니다. 혹시 물 새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알았어요.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배관 한번 같이 보셔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은 채 싱크대 아래를 살폈습니다. 낡은 연결 부위를 살피며 그가 말했죠. 배관 실리콘이 다 삭은 것 같아요. 제가 공구가 있으니 올라와서 잠깐 보수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셔도 될까요? 감사해요. 그는 잠시 다녀오겠다며 내려갔고 나는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 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손엔 공구 가방과 형광등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마트 들렀어요. 형광등도 하나 샀고 이건 요구르트예요. 잠깐 드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그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관을 고치는 동안 나는 그 사람의 손등에 맺힌 땀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단단한 손이었고 왠지 모르게 오래 혼자였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또 물 새면 알려주세요. 그땐 더 확실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손을 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준입니다. 올해 66이에요. 4년째 이 아파트 살고 있어요. 전 이정희입니다. 64이에요.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요구르트를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물이 새던 싱크대보다 그 사람이 고개 숙인 채 배관을 고치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더군요. 내 삶에 누군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 신발장 위에 작은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따뜻한 느낌의 캔 커피 하나와 접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배관 제대로 점검 못 드렸던 것 같아 마음에 남았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아래층 202호 최명준 드림. 나는 커피캔을 손에 들고 현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어요.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나를 위한 무언가를 조용히 놓고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속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캔 하나가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오후 마트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최명준 씨가 마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정희 씨, 커피는 괜찮으셨어요? 나는 봉투를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커피 덕분에 장도 잘 봤고요. 오늘은 저도 뭐 하나 챙겨드릴게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러실 것까지는 그냥 감사 인사였어요. 엘리베이터 안 우리는 둘 다 같은 층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연스레 서로의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그가 웃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저 이따 저녁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먹었어요. 오늘은 뭐 해먹을 힘이 없더라고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을 열자 그가 조심스럽게 도시락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랑 멸치볶음 좀 했어요. 혹시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방금 전 끓여둔 보리차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밥은 제가 챙길게요. 차는 명준 씨가 하셨으니까. 주방 식탁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 한 술 뜰 때마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묻지도 않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조미료는 잘 안 써요. 된장은 시골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성이면 맛은 이미 충분하죠. 밥을 다 먹고 나는 보리차를 2잔 내어왔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늘 혼자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라는 게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식탁에 둘이 앉는 건 아직도 많이 낯설어요. 그 말에 명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어요. 오늘 함께여서 참 좋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빈 찻잔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내 하루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내 하루에 조용히 들어와 무거운 문을 가만히 열고 있다는 걸요. 토요일 아침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네요. 혹시 점심에 공원 산책 괜찮으실까요? 김밥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저는 차를 가져갈게요. 이 나이에 공원 산책이 데이트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생각만으로 하루가 환하게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 단풍이 물든 동네 공원 입구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검은 운동화에 네이비 점퍼, 손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희 씨, 날씨 괜찮죠? 김밥 좀 단순한데 먹을만할 거예요.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들고 온 보온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차는 제가 준비했어요. 생강 넣은 유자차예요. 우리는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의 도시락을 함께 열었습니다. 도시락 안엔 소박한 김밥과 삶은 달걀 2알 그리고 조그만 사과 한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아들 도시락 싸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누군가랑 다시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는 밥상,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네요. 그 순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었고 우리는 말없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공원 안쪽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아이들 뛰노는 웃음소리, 그리고 옆에서 맞춰 걷는 발소리 하나. 내 마음이 조용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문득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요즘 하루 중에 가장 따뜻한 시간이 언제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오늘이 가장 따뜻한 하루 같아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내 안의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 앞에서 그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희 씨.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낙엽이 든 공원길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락 하나와 생강차 한 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던 하루. 이 나이에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공원 산책 이후 며칠간 그 사람과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문득 문 앞을 볼 때 작은 메모지나 캔커피가 놓여 있을까? 괜히 기대하게 되더군요. 그의 부재가 내 일상 안에서 슬그머니 빈칸이 되어버린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래층 체육 선생님 있잖아요. 혼자 산다더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2명의 중년 여성이 과일 코너 앞에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더니 그게 단순한 이혼이 아니래. 애인 요즘 이혼이야 다 그렇죠. 아니, 그 사람 아내가 우울증으로 입원했었대. 그런데 그 와중에 이혼 서류 내밀고 애까지 데리고 떠났다고 하더라니까. 진짜요? 너무하네. 그 아들하고도 연 끊긴 지 오래래요. 명절에도 혼자라고 하던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차가우니까 그렇겠죠 뭐. 근데 요즘은 윗집 그분이랑도 자주 어울린다며? 혼자 사는 여자한테 그렇게 들이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나는 발걸음을 멈춘 채 그 말들을 고스란히 들어버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이상하게 떨리더군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해 나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 나이, 전직 체육교사라는 것,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문득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을 천천히 읽었어요. 물새면 알려주세요. 오늘 김치찌개 같이 드실래요? 도시락 싸들고 산책 가실래요? 그 어떤 말에도 불편하거나 이상한 구석은 없었는데 그 순간 들은 소문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밤이 되도록 불을 켜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경솔했던 걸까? 그 사람을 쉽게 믿고 혼자 기대한 건 아닐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나눈 따뜻했던 대화, 함께 먹은 저녁, 공원 산책길에 불어오던 바람까지 모두가 진심처럼 느껴졌기에 내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현관 앞에 조심스레 놓인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희 씨, 요 며칠 일이 있어 연락 못 드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에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명준 드림. 나는 메모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직접 묻자. 그 사람의 입으로 듣고 싶어? 그렇게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창문 너머로 아랫집 불빛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메모 한 장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직접 얼굴을 보게 되면 무언가 정리될 것 같기도 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는 예상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작은 거실 한켠 차 한 잔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나는 도무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차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네에서 명준 씨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 말에 그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라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들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씨, 사실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게 소문처럼 흉흉하게 들렸다면 제 책임도 있겠죠. 왜 이혼하셨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성격 때문이었어요. 직업이 체육교사였잖아요. 늘 학생들과 부대끼고 운동장에서 소리치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말수가 적었고 무뚝뚝했죠. 아내는 그런 제가 차갑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는 이마를 만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표현을 못했어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단 걸 그때 알았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해서 떠나보낸 사람. 그건 어쩌면 나도 다를 바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 아이도 점점 연락을 줄였고 지금은 명절에 전화 한 통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날이면 혼자 산책 나가서 괜히 오래 걸어요.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웃들 말처럼 수상한 남자가 아니라 다만 사랑에 서툴렀던 한 남자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저 같은 사람 부담스러우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의 명준 씨를 만든 거고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 순간 그는 나를 향해 오랜만에 따뜻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으며 나는 오래도록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무너진 느낌도 새로 시작된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의 조각난 시간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깊이 울리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에코백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조금 긴장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근처 공원에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김밥 하나 싸들고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 말에 괜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나는 모처럼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할 것도 아닌데 머리칼을 조금 더 다듬고 입을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가을 햇살이 좋은 날 나는 작은 가방에 물티슈와 약통 그리고 사탕 몇 알을 챙겼습니다. 괜히 엄마처럼 꼼꼼하게 준비하는 내 모습이 웃기기도 했죠. 공원 입구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바람막이 재킷 그리고 빨간색 피크닉 돗자리 하나. 날씨가 좀 서늘하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사려 깊은 물음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괜히 밖에 나와야 하죠. 단풍이 가득 내려앉은 산책로를 따라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그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그가 준비한 김밥을 꺼냈습니다. 직접 싸신 거예요? 아니요. 시장에서 샀어요. 근데 달걀지단이 좀 예뻐 보여서요. 그 소박한 대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는 내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분과 이런 산책 자주 하셨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바빴고 나는 언제부턴가 밖에 나가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나 자신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운동장, 교무실, 집, 그 사이만 오가던 삶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김밥을 나눠 먹는 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후 내내 우리는 걸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그날따라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체육대회 날 우왕좌왕했던 제자 이야기, 비 오는 날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 공 차던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떠난 후 비 오는 날이면 자주 걷는 이 공원 얘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햇살이 잔잔하게 비추는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가방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늘 걷느라 무릎 조금 아프셨을까 봐요. 바르면 시원해지는 파스 스프레이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고 조금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준 씨, 오늘 하루 정말 따뜻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정희 씨.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햇살 아래 걷던 그 사람의 옆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하루가 이렇게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수 있다니 그건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머리가 지끈거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려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다음 순간 나는 식탁에 손을 짚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혈압이 떨어졌던 걸까요? 기억은 흐릿하고 의식이 잠깐 끊겼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오후 간병인으로 오기로 한 분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면서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정신을 차린 건 병실 침대 위였습니다. 하얀 천장과 점점 선명해지는 기계음 사이로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리니 명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듯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고 숨이 조금 가빠 보였어요. 어떻게 알고? 내가 묻자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다급히 말하셨어요. 병원에 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가 아프다는 사실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와 준 걸 실감했죠. 그날 병실에 앉은 명준 씨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내 손목에 감긴 링거줄을 바라보다 가끔 한숨을 쉬고 가끔 물컵에 물을 따라 주었죠. 혼자 있으시다더니 이렇게까지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꾸중 같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가 따라준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병원에 누워있던 날들, 그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걸. 이번엔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그가 와 있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찹쌀죽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한 손편지 한 장. 정희 씨, 혼자 계시다 또 쓰러지실까 걱정이 많습니다.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는 아프면 꼭 알려주세요. 밥 한 그릇, 말동무 한 마디. 그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습니다. 명준. 나는 손에 그 편지를 꼭 쥔 채 오래도록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같은 동 5층에 사는 오윤자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아랫집 그 양반하고 요즘 자주 다닌다면서요? 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예전에 무슨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이혼도 그리 순탄치 않았대요. 아들한테도 손절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는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혹시 또 실망하고 다치게 될까봐. 정희 씨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괜히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혼? 손절? 왜 그런 얘길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어야 하지?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문득 그날 그가 해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혼자 삽니다. 아들은 지방에 있어서 자주 못 봐요. 사실 그 말들 속엔 큰 거짓도 작은 위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그는 늘 정직하게 말해왔습니다. 단지 자신의 상처를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았을 뿐. 며칠 후 공원 벤치에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준 씨, 예전 이혼하셨다고 했죠?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벌써 10년 됐어요. 저 혼자서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뒤로 아들과의 사이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잠시 고요가 흐른 뒤 그는 덧붙였어요. 정희 씨도 들으셨군요. 이런 말들이 돌아다닌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준 씨,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뒤로 물러설 사람이라면 우린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 얘기들을 직접 명준 씨 입으로 듣고 싶어졌어요. 그는 나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용기 내도 되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엔 누군가의 말보다 우리 둘이 나눈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희 씨, 며칠 멀리 좀 다녀오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고 명준 씨는 그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 멀리 가세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서울 쪽에 있는 병원에 지인 한 분이 입원하셔서요. 혼자 오래 계시다 보니 제가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말끝을 흐리는 그를 보며 나는 무슨 이유인지 조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제쯤 오세요? 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하게 더 조용했습니다. 아랫집에서 들리던 낮은 음악 소리도 현관 앞에 놓이던 작은 쪽지도 더는 없었죠. 혼자라는 사실이 다시 뚜렷하게 느껴졌고 그와 함께했던 식탁 앞 의자가 유독 비어 보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가려다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와 손편지. 정희 씨, 혹시라도 제가 없는 동안 괜히 서운하거나 그동안 나눈 마음이 흐려질까 걱정돼서요. 이건 그냥 그날 정희 씨 밥상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남긴 진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면 창밖에 나무라도 보세요. 거기에도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시선을 줍니다. 멀리 있어도 저는 정희 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명준.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머리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가 내게 묶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그날 내가 놓고 간 머리끈. 그가 그것을 고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이상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아랫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답도 없었지만 나는 문 앞에 조용히 작은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다녀오세요, 명준 씨. 걱정 마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게요. 다만 조금은 보고 싶을 것 같네요. 그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기다림이 더는 외로움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찾아왔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의 눈가가 조금 더 깊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속엔 긴 시간 동안 묵힌 그리움이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말하자. 그는 살짝 떨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혜 씨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는 잠시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2잔 따르고 그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뻗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포개듯 얹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접촉에 마음이 먼저 떨렸습니다. 정희 씨,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혹시라도 우릴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것들로 서로를 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살며시 내 손을 더 깊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금껏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체온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손이 내 손끝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고 눈빛이 내 입술에 머물다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심스럽던 손길이 이젠 멈추지 않았고 세월이 지나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내 심장은 그가 있는 쪽으로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서로의 체온만 남은 순간 그와 나는 천천히 깊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 밤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위로였고 외로움의 끝에서 맞닿은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외로움을 지나 사람을 만났고 이해를 지나 마음을 나누게 된 밤이었죠. 노란 불빛 아래 아랫집 창문에도 조용히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제 내 삶의 안쪽까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삶에 조용히 스며든 따뜻한 온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